자, 제가 이제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것들이 이제 자기 주도 학습을 어떻게 쭉 아이들에게 좀 습관으로 배워서 결심 맺게 하느냐 하는 부분들을 얘기했다면은 이제 뒤의 부분들은 좀 감정적이고 정서적인 부분을 좀 터치해 갈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좀 사례도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제가 잘 아는 현일이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내신 1등급, 모의고사 1등급, 수능 1등급으로 작년에 서울대학교에 합격한 아이입니다. 사교육은 자기 생애에 딱 2달 학원 수업 받아왔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100% 자기 주도 학습을 해온 전형적인 제가 오늘 강의한 내용에 부합한 인물입니다. 제가 이 현이를 만나서 굉장히 감동받았던 것은 이 아이가 다문화 가정의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엄마는 한국 사람이고 아빠는 일본 사람인데 일본에서 학교를 좀 다니다가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또 부모님의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어린 시절 초등학교 때 한국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방에서 학교를 다니는데 여러 가지 학교 적응이 어려웠죠. 더더욱이나 가정 형편 또한 무지무지 어려웠습니다. 거기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엄마와 아빠가 불화하기 시작했고 드디어는 일본에서 와 있던 아빠마저도 결별을 하고 일본으로 떠나게 됩니다. 홀어머니 밑에서 누나와 함께 커 나오는데 엄마도 몸이 아파서 병원 신세를 지고 있고 누나도 아파서 병원 신세를 지고 있는 어찌 보면 어린 나이에 가장의 역할을 해야만 했던 그런 아이였습니다. 이 현일이가 어떻게 그러한 참 만난의 고난을 이겨내면서 극복하면서 정말 하늘의 별이라고 하는 이 서울대학교를 들어갈 수 있었을까? 그 내용은 바로 이 책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기 주도학습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하는 얘기는 내신 공부 비법이 있습니다. 내신 1등급인데요. 수업 시간에 선생님 설명을 잘 듣지 않으면 어떤 내용이 진짜 중요한지 알기 어렵다. 내신 시험의 유형은 출제하는 선생님에 따라 완전히 다르다. 뻔한 이야기지만 수업에 정말 집중해야 한다. 수업을 집중해서 들으면 어디가 중요한지, 어디를 강조하는지 알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 부분을 시험 출제하겠구나라는 것을 미리 알고 복습을 통해서 시험을 보면은 항상 만점을 맞았다는 거예요. 그의 비결은 뭐냐?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수업에 집중했던 겁니다. 눈은 반짝반짝, 귀는 쫑긋쫑긋, 입은 또박또박, 졸지 않고 성적보다는 수업에 집중하는 성실한 가치를 둔 아이였습니다. 작년 봄날 따뜻할 때 만났는데 누더기처럼 다 헤어진 겨울 잠바를 입고 나왔더라고요. 저녁을 좀 사줬더니 눈 깜짝할 새에 밥 2그릇을 해치웠습니다. 이 아이의 응어리진 걸 좀 끌어내 보려고 너 맥주 한잔 하니 했더니 주시면은 마시겠습니다. 그래서 맥주 2병을 그 자리에서 피우더라고요. 그러더니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앞으로 자기 꿈은 무엇인지 다문화 가정 자녀들에게 자기 선배로서 일러주고 싶은 얘기들을 인터뷰해 주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가명현이라는 이름으로 이 책에 넣었습니다. 어리지만은 굉장히 대견했고요. 저는 그 아이가 지금도 과외로, 알바로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있습니다. 점심 한 끼를 4,800원짜리를 못 먹어서 굶는 게 일수라고 해서 제가 점심값이라도 대주는 마음으로 한 달에 적은 돈을 매달 보내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자식이 3명이지만은, 우리 애기 엄마가 있지만은, 우리 아이들에게 점심 사 먹으라고 돈을 줘본 적도 없고,
밥 먹으라고 돈 줘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가 자식 하나 더 얻었다는 심정으로 제가 식비라도 되는 마음으로 지금 1년 반째 하고 있습니다. 그건 저는 굉장히 참 대견하죠. 이 아이가 어린 참 가슴에 아린 하늘 안고 비뚤어지지 않고 잘 자라서 저렇게 참 유명대학에 와서 아주 겸손하게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면서 살아간 이 아이를 볼 때마다 우리 다문화 가정에 어려움이 있지만은 가난은 때로 우리를 공부를 포기하게 만들지만은 오히려 가난이 우리의 삶을 연글게 하고 그 고난과 역경을 이겨낼 때에 오히려 삶의 스토리가 풍부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난 현일을 통해서 많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식 자랑하고 마누라 자랑하면 팔불출이라고 하던데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너무 대견해서 잠깐 우리 가정 얘기를 할까 합니다. 가족 가운데 사실은 독수리 삼형제입니다. 앞에가 막내 아들, 뒤에가 큰 아들입니다. 이 막내 아들 제가 초등학교 어린 나이에 2006년도에 가족 전체를 미국에 두고 일 때문에 한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1년에 한 번씩 제가 미국을 가게 되었는데 올 때마다 참 공항에 나가면서 참 말을 잇지 못할 정도로 서로가 눈물로 만났다가 눈물로 헤어지기를 반복했습니다. 늘 저의 가슴 속에는 이 어린 자식을 홀로 두고 왔을 때에 아버지의 부재중인 그런 걸 늘 걱정했습니다. 더더욱이나 저는 돈을 보고 비즈니스를 한 사람도 아니고 번번한 직장도 없었기 때문에 대단히 어려운 삶을 살 수밖에 없었고 몇 년 동안 7년 정도를 이 집 저 집 나무 집 지하방을 전전긍긍하면서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없고 가난한데 우리 아이들이 잘 자라줄 수 있을까라는 걱정을 저는 늘 하고 있었지만은 이 아이 또한 부재중인 그런 아빠의 공간을 메워주었고 오히려 가난을 자랑으로 여기면서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동기가 되었습니다. 미국도 사립 중고등학교 있고 초등학교 있고 학원을 다 보냅니다. 우리에게 하면 수능시험, SAT 점수를 잘 받기 위해서 다 사교육을 시킵니다. 그러나 이 아이는 단 한 번도, 단 하루도 사교육 근처에 가본 적이 없는 아이입니다. 오직 자기 주도 학습을 통해서 끊임없이 반복된 복습을 하는 걸 보았습니다. 제가 유일하게 이 아이에게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무런 간섭이 없는데 모든 건 네 스스로 결정하고 네 스스로 해내라. 단 한 가지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있었다면 일찍 자라는 것이 제가 전화할 때마다 하는 얘기였습니다. 일찍 자라. 이 아이는 학교에 갔다 오자마자 숙제를 하고 그 숙제가 끝나지 않으면 잠을 자지 않는 아이였어요. 하루에 2시가 돼도 3시가 돼도. 그리고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단 한 번도 엄마나 내가 아이 학교 갈 때 됐다 일어나라고 깨워본 적이 없는 아이입니다. 스스로 스프링처럼 벌떡벌떡 일어났던 아이였습니다. 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 스스로가 학생회장에 출마했고 본인 스스로가 많은 과외활동들을 했고 본인 스스로가 대학도 결정했습니다. 미국의 아이비리 대학으로부터 많은 초청장을 받았지만 본인 스스로가 나는 컴퓨터공학을 하고 그리고 컴퓨터공학을 잘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실리콘밸리가 있는 스탠포드 대학을 가야 되겠다고 스탠포드 대학에 장학생으로 갔습니다. 우리 집에서 돈이 가장 많은 아이입니다. 현재. 심지어는 지금 노후 보장을 위해서 연금까지 들고 있는 아이입니다. 미국이 이 아이를 책임져 주더라고요. 고등학교 다닐 때도 여러 곳에서 장학금을 받았고 수많은 멘토들이 이 아이를 길러줬습니다. 아버지가 없는 것을 알고 형과 같은 존재 또 아버지 같은 존재들이 미국 세상에는 참 많았습니다. 미국 국가가 미국 사회가 발런트리시 봉사정신을 가지고 이 아이를 계속해서 지도해 주었습니다. 방학 때마다 프린스턴 대학에서는 불러가지고 2개월 동안 3개월 동안 해줬습니다. 대학에 들어갔다는 내용 이전에 한 장학재단에서는 약 5만 불 정도의 장학금을 주었습니다. 저 오른쪽의 사진이 지금 현재 흑인 미국의 대법관이십니다. 제가 이걸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 제가 봐도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얘가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현일이처럼 잘 자라주었습니다. 이 아이의 에세이를 보면은 에세이를 본 사정관이 눈물을 흘렸다고 그래요. 자기가 정말 어떤 북극성과 같은 꿈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지하 남의 집 단칸방에서 살 때에 항상 그건 어두운 곳이었지만은 도서관에서 가서 공부할 때 그 순간만큼은 자기의 미래는 찬란했다는 거예요. 이 아이는 스스로 자기 진로를 결정하고 지금 석사 과정에 무엇을 공부할지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과정을 거쳐서 벤처 사업가로 자기가 등장할지를 다 로드맵을 만들어 놓고 그걸 차근차근 밟아가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중학교를 졸업하다 고등학교 들어갈 때에 형과 누나가 12가지의 버킷리스트를 만들어줬다고 합니다. 저는 잘 몰랐습니다. 왜? 자기들이 공부할 때에 아쉬웠던 점들을 12가지를 만들어주면서 너는 고등학교 갔을 때 반드시 이것만큼은 하나하나 다 챙겨라. 우리 막내 아이가 그걸 다 챙겼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나는 큰 아들에게 나는 아빠는 한국에 있지만은 너는 아빠가 빅파더라고 한다면 리틀 파더다 말이야. 아빠 역할을 그 아이가 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정말 아이들이 성장한 것을 보면서 저는 항상 감사를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그런 얘기합니다. 정말 아이를 명문대학에 보내려면 아빠의 무관심과 엄마의 정보력과 그 다음에 조부모의 재력이 뒷받침이 되어야 보낸다고 하는데 저거 한 것은 아빠의 무관심입니다. 그야말로 방목하다시피 1년에 한 번 정도 본 것 외에는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나 이 아이는 자기 주도 학습을 통해서 끊임없이 자기의 꿈을 키워갔던 것입니다. 그거의 핵심은 바로 자기 주도 학습이었습니다. 완전 플랜을 다 짜가지고 중학교 때 계획, 고등학교 때 계획, 대학교의 계획, 대학 이후의 계획까지 다 세워놓고 있다는 거죠. 이 인생에 있어서 누군가 멘토를 만나서 자기의 북극성과 내비게이션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큰 자산인 겁니다. 부모가 자식의 삶을 대신해 줄 수 없지 않습니까? 때로는 선배가 필요한 것이고 동료가 필요한 것이고 이 아이는 수많은 자기의 횡적 동료들을 가지고 있고 선후배들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이 아이의 꿈은 뭐냐? 내가 장차 돈을 벌어서 나보다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을 돕겠다는 겁니다. 저는 거기에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했더니 자기가 너무 어려운 가운데 많은 도움을 받았지 않냐 이거야. 장학재단으로부터 국가로부터 수많은 선배들로부터 멘토들로부터 자기가 도움을 받았으니 그 도움을 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학에 다니면서도 자기가 몇 개 클럽에 들어가 있는데 그 클럽 가운데 하나가 중고등학교의 저소득층 자녀들의 학습을 지원하는 멘토의 팀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저는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고 아니 가운데 여기가 큰아들이고요. 저기는 우리 막내 아들입니다. 예, 매달은 5만 불 장학재단에 장학금을 받은 건데 멜랜드 주에서 2명이고요. 3,600명 가운데 전국에서 100명 들어간 예. 예. 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부모의 역할, 가정의 소중함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해준 건 없지만은 아이들의 뒷모습은 아름답게 보여야겠다는 생각을 늘 하고 삽니다. 부모는 아이 앞에 첫 번째 만난 롤 모델입니다. 현일이도 롤 모델이 될 수 있고 건국이도 롤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저가 다문화 가정이고 우리 자녀들이 다문화 가정 출신입니다. 한국에서 자랐고 일본에서 자랐고 미국에서 자랐습니다. 누구보다도 많은 인종차별과 왕따와 여러 가지 편견들을 극복하고 자라난 아이들입니다. 자, 부모는 아이의 첫 번째 롤모델이다. 아이는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고 합니다. 부모는 아이에게 시작이자 전부입니다. 아이는 부모를 통해서 언어를 배우고 삶의 양식을 마련합니다. 부모를 보면서 기준을 세우고 가치관을 만들고 인생관을 만들고 인생을 설계해 갑니다. 우리 자녀들이 나는 아빠처럼 되고 싶어요. 나는 엄마처럼 되고 싶어요 한다면은 우리는 존경받고
정말 자랑스러운 부모가 될 겁니다. 분명한 것은 이 책에도 지적이 났습니다. 문제의 부모가 문제의 아이를 양산합니다. 우리 가운데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자녀들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반드시 부모에게 문제가 있는 것을 잘 압니다. 아이의 습관도, 아이의 성격도 다 부모로부터 온 것입니다. 아이는 그대로 부모의 DNA 유전자를 그대로 스캔해서 복사해서 태어난 겁니다. 아니, 부모가 아니라 조부모, 그 위에 조상까지 그대로 유전적 요인을 갖고 태어납니다. 나의 피 한 방울이면은 내 조상 가운데 일본 피가 섞였는지 몽골 피가 섞였는지 바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 조상의 행동까지도 다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듯이 아이의 결과는 바로 원인자인 부모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부모부터 반성하면서 부모가 자식을 어떻게 길러야 되느냐, 정말 사랑과 정성으로 양육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어머니의 80%, 아버지의 20%라고 했습니다. 모성애와 부성애가 있는데 부성애는 표현이 잘 안 됩니다. 남자들은 무뚝뚝하고 잘 표현하지 못하죠. 그러나 어머니는 자상하고 항상 뭔가 사랑이 넘치고, 그런 어머니의 사랑과 정성 가운데 충분한 사랑을 받은 아이들은 학교에 가서도 자존감이 높고 자신감이 있고 공부를 잘합니다. 저는 늘 강연의 자리마다 우리 어머니 얘기를 빼놓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 한금숙 위원장님이 늘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만, 저는 살아생전에도 나의 수호신은 우리 어머니셨고, 지금은 돌아가셔서 저 천상에 계시지만은 오늘도 나의 수호신은 우리 어머님이십니다. 내가 이 일을 하면 우리 어머니가 기뻐하시겠지. 이 일을 하면 우리 어머니가 싫어하시겠지. 항상 나의 삶의 기준의 잣대는 우리 어머니셨습니다. 왜요? 어머니는 자식을 위해서 지극정성을 다하셨거든요. 어마어마한 정성을 들이셨거든요. 새벽마다 엄동설 안에 그 추운 겨울에도 동네 우물터에서 우물을 떠와다 찬물로 목욕제기를 하고 장독도 위에서 정화수를 떠놓고 자식 잘 되기를 기도하셨던, 정성되었던 그 어머니의 불경 독경이는 소리를, 기도하는 소리를 저는 늘 듣고 새벽에 잠이 깨었습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은 천리길도 마다하지 않고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장내에 나가서 이것저것 팔아가지고 당신은 못자 수면서 우리 학비를 댔던 그 어머니를 생각하면은 저는 그 어머니를 위해서 열심히 공부했고, 잘못 가다가도 어머니를 생각하면 바른 길로 돌아왔습니다. 오직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등상이 됐든 결근상이 됐든 선행상이 됐든 기능상이 되었든 많은 상장으로 집을 도배하는 것이 제 꿈이었습니다. 그 상장 하나를 받아올 때마다 어머니가 얼마나 기뻐하시든지, 그런 지극정성으로 기르게 되면은 우리의 자녀들은 어머니의 희생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살인자라도 마지막 죽어갈 때에 어머니의 사랑을 그리워한다지 않습니까? 아무리 살인자라도 어머니의 모성애적 사랑을 그리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문제가 있지만은 그 많은 문제 해결의 키는 어머니의 희생과 사랑으로 다 녹여낼 수 있고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식이 방황하고 먼 길을 갔더라도 어머니의 사랑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한 자식은 돌다가 다시 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의 가르침은 항상 저에게 겸손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이 세상의 가장 큰 미덕은 겸손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건 상대에게 존중어를 쓰고 배려하는 것도 겸손이겠지만,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끊임없이 채워가고 끊임없이 채워가고 성찰하는 것이 바로 겸손의 미덕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감히 믿습니다. 하늘이 나를 보호해주신 것처럼 우리 어머니께서 천상에서 지금도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이고 앞으로도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부모는, 어머니는 특히 자식의 시작이자 자식의 전부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부모가 있다면 그 가정은 정말 행복하고
편안한 가정이 될 겁니다. 우리는 집이 크든 적든 아파트에 빌라에 단독주택에 아니 허름한 집에 살더라도 과거의 조선시대보다는 좋은 집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좋은 주택에 살지만은 좋은 가정을 갖지 못해서 우리의 홈은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정글이 아닌 정원으로 만들어 가는데 그 주춧돌은 바로 어머니입니다. 나는 어렸을 때 책가방을 들고 학교 갔다 와서 대문까지 들어오면서 엄마하고 불러서 엄마가 계시면은 뛰쳐들어가지만은 엄마가 안 계시면 가방 던져버리고 다시 친구들하고 놀러 나갑니다. 엄마가 하루라도 일을 하다가 아파서 들어오 계시면 온 집안이 근심덩어리입니다. 어머니가 일어나기를 학수고대하면서 준물로도 드리고 걱정도 하고 미움도 써서 드리고 청소도 대신하고 빨래도 대신하고 밥도 대신 짓고 어머니의 사랑이 편안할 때 온 집안은 행복의 미소가 가득한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편안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 것이냐. 그런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배심이 있습니다. 내공이 있습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우리 집까지 찢어지게 가난한 집이 없었습니다. 6형제였었는데요. 정말 가난했습니다. 그렇지만 한 번도 제가 가난하다고 느껴본 적 없고 우리 아이들도 항상 우리 가정은 가난한데 한 번도 가난하다고 느껴본 적이 없다고 그래요. 그건 뭘까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편안하고 충만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밥 한 끼를 소고기로 대접하고 돈 몇 푼 주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편안하고 행복한 가정의 삶의 터전을 만드는 것이 정서적으로 아이들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의 바싹 문화를 복원해 나가야 됩니다. 그 얘기는 또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제가 이 책을 내놓고 많은 인터뷰들이 들어왔습니다. 자, 이것은 세계일보 인터뷰였던 내용이고요. 이것은 한국일보 인터뷰였던 내용입니다. 자, 제가 언론 인터뷰를 몇 차례 하면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저소득층의 특히 다문화가정 자녀들을 위해서 유아교육 돌봄을 확대해달라. 엄마 품 온종일 돌봄 교심을 구축해달라는 얘기였고요. 두 번째, 학습 결손 방지를 위한 멘토링, 멘티 학습 제도를 만들어 달라는 얘기였습니다. 정말 부모들이 아이를 지도할 수 없는, 숙제 하나도 봐줄 수 없는 이런 가정 환경에 학습의 고민에 대한, 학습 결손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아이들을 안고 있는 심리 상담에 대한 문제들, 고민에 대한 문제들, 진로에 대한 문제들을 누가 해결할 수 있겠느냐 말이야. 아까 우리 아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대학생 멘토들이, 사회 멘토들이 해주지 않겠습니까? 그 길을 먼저 가면서 경험했던, 실패가 되었던, 성공이 되었던 경험한 사람들이 들려주는 얘기는 굉장히 파워풀합니다. 부모가 한마디 하는 것보다도 고등학교 3학년 형이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해준 얘기가 더 파워풀하고, 대학교 형님이 고등학생에게한테 얘기해 주는 것이 부모가 하는 얘기보다도 훨씬 더 파워풀하다는 거죠. 이 멘토링 제도를 둔다고 한다면 우리 다문화 가정에 12만 2천 명 학생에게 12만 2천 명의 청년 대학생들을 붙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대학생들 졸업하고 정규교수로 못 나가고 하나의 자격증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창출해주고, 그리고 우리 저소득층 다문화 가정 아이들은 그 멘토를 중심 삼고 공부를 하게 되면 얼마나 좋겠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주도학습 캠프를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플랜을 짜가지고 중학교, 초등학교, 대학교까지 갈 수 있는 공부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수학은 어떻게 하는지, 영어는 어떻게 하는지, 국어는 어떻게 하는지 일일이 좀 방학 때 자기주도학습 캠프를 좀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또 학부모들을 위해서 역량을 좀 강화시켜 달라는 거예요. 그런 교육을 정부가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번째는 고른기의 전형을 확대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대학에 가는데 사회적 배려 대상자들, 특히 다문화 가정 자녀들의 티오를 늘려달라는 거예요. 각 대학마다 바른 기회 고른 전형이라고 해가지고 어려운 저소득층 가정이라든가 다자녀 가정이라든가 다문화 가정이라든가 이런 가정의 자녀들을 우선적으로 뽑을 수 있도록 대학에 티오를 줬어요. 그런데 대학들이 그걸 다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대학에 대학평가 인식팁을 줘서라도 더 많이 뽑게 하라는 거예요. 농어촌 전형도 마찬가지고 다자녀 가정도 마찬가지고 다문화 가정도 마찬가지고 이걸 좀 해달라는 겁니다. 왜요?
교육은 유일하게 신분상승의 기회이자 하나의 신분상승의 사다리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 기회를 달라는 겁니다. 저 강남에 100억 1000억 된 아이들과 월 200만 원이 안 되는 저소득층 가정의 저 자녀들과 어떻게 함께 비교를 할 수 있습니까?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출발하는데 결승전에 어떻게 같이 갈 수 있냐 이거예요. 이 아이들에게 좀 배려를 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개천에서 용이 나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싶고,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늦게 출발했지만 그 아이가 성공하는 스토리를 우리는 보고 싶다는 거죠. 이것이 사회가 할 일이고 대한민국이 할 일이 아닌가 저는 목 놓아서 외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 지금 다문화 가정을 이끌고 있는 이 다문화 연합의 우리 참 후원자들이시고 또 지방에서 수고하고 계시는 사례사들이고 지부장들이 아닌가. 네 번째는 우리 다문화 학생의 강점은 뭡니까? 이중 언어와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브릿지 사업을 확대해서 이중 언어 말하기 대회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강점들을 좀 정부가 살려달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저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인터뷰를 하고 있고 강의를 지금 여기저기 나가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강의가 다 취소가 되었습니다. 제가 앞으로 좀 바쁠 겁니다. 이 강의 좀 다니면서 외치고 싶어요. 자, 다문화는 분명히 대한민국 고령화 사회의 인구 절벽 사회의 미래의 전략 자산이다. 근데 이 미래의 전략 자산이 그대로 수장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그래서 전국 다문화 유권자 연대 내진 연합을 우리가 결성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 다니고 있고 몇몇 연구자 교수들하고 이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노조가 있고 전노청이 있고 전교련이 있고 뭐 있던데 저는 전다련이라고 얘기합니다. 전국 다문화 유권자 연합을 만들어 가지고 이 200만 표가 결집된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많은 정책들을 만들어서 이런 5가지 아니라 20가지 50가지라도 우리가 정치권과 언론과 사회 각계각층에 우리가 호소를 해야죠. 그래서 우리의 권익을 우리가 스스로 찾아와야죠. 다문화 가정의 저역층 가정에 노동에 대한 문제, 인권에 대한 문제, 복지에 대한 문제, 교육에 대한 문제를 누가 해결할 것입니까? 이제는 다문화 가정이 대한민국의 수혜자가 아니라 변방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시민으로서 국민으로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토대를 정치권에서 제도적으로 법제화하자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산림청도 있고 경찰청도 있는데 다문화는 수십 갈래 쪼개져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뭐 하나 하려면은 복지부로 가라고, 교육부로 가라고, 여가부로 가라고, 어디로 가라고, 지자체로 가라고, 여기.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제는 다문화청을 신설해야 됩니다. 컨트롤 타워가 되어가지고 전국 210만, 아니 12만 2천 명의 학생들, 더 나가서는 앞으로 배로 증가해서 1000만이 될지 모르는 이 대한민국 사회를 누가 바로 다문화청을 신설해서 여기서 컨트롤 타워가 되었고 대통령 직속기구로 두어가지고 이걸 돌봐야 됩니다. 이걸 해결하지 않고서는 근본적으로 우리의 문제가 개선될 수 없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에 소수민족들이 유권자 연대를 만들어가지고 자기들의 권익을 찾고 정말 대변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은 앞장서셔야 되고 모두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협조해야 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면 어느 시대든 융성하고 강했던 나라들은 다민족, 다문화 국가였습니다. 그런 국가의 유지와 발전을 가능케 하는 원동력은 바로 개방과 포용의 정신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지 않습니까? 동서양을 막론하고 정말 부강했던 나라들은 전부 다 다민족, 다문화였습니다. 그게 바로 로마였고 이 시대의 세계 경찰 국가라고 하는 미국이 아니겠습니까? 기원전 5세기에 중국의 진시황은 만리장성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이 민족을 못 들어오게 한 성벽을 쌓았고 로마는 가도를 놓기 시작하면서 세계로 연결시켰습니다. 그건 바로 로마가 세계로 통하는 길로 연결되었고 로마가 영국이, 미국이 세계로 발전한 나라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대한민국도 이제 다문화는 시대적 선택이 아니라 필연이 되었고 다문화를 수용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대한민국은 세계의 1등 국가로 발돋움할 것인지 말 것인지 기로에 서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다문화를 수용해야 됩니다. 재기가 아니라 금융인 짐 노저스는 얼마 전에 이런 자를 받아들이는 나라는 번영하고 거부하는 나라는 망할 것이다. 이제 우리는 순혈주의, 단일 민족주의에 기초한 인종적 편견을 이제 그만두고 정말 변화된 사회를 한번 소망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누굽니까?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입니다. 아놀드 토인비는 역사를 쭉 연구하면서 이스라엘에 주목했습니다. 정말 수천 년 동안 나라를 잃고 유리고개가고 방황하면서 나치 밑에서 600만이 학살당했는데 세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방면에 두각을 나타내면서 소프트 파워의 돈의 힘을 자랑하는 유대인들이 되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노벨 수상자 20%가 다 유대인 출신들입니다. 로스차일드 가문을 중심해 가지고 세계 금융은 전부 다 유대인들이 쥐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세계에 두각을 나타냈을까라고 아놀드 토인비는 역사를 연구하면서 유대인에 집착을 했던 겁니다. 그런 얘기하기를 유대인의 민족의 핏줄 속에는 어떤 민족도 모방할 수 없는 하나의 무서운 열정이 숨어 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세계사에서 하나의 경이로운 기적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600만, 전 세계 600만, 1200만밖에 안 되는 유대인들이 나라를 잃고 유리고개가면서도 어떻게 세계의 중심가로 섰는가? 그건 기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보니 그들의 핏줄 속에는 두 가지 뜨거운 열정이 있었는데 하나는 신앙이요, 하나는 교육의 두 개의 수레바퀴였다는 겁니다. 우린 여기에 주목해야 됩니다. 교육의 힘. 유대인들은 유아 시절부터 책을 읽고 토론을 즐겨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마다 가족들이 식사를 함께 합니다. 특히 금요일 날 저녁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가족이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면서 토론을 하고 대화를 하고 세상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보면 답변을 하는 겁니다. 신앙의 힘은 뭐냐? 유대경전 여러분 토라를 잘 압니다.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부모가 토라를 읽어줍니다. 경전을, 성경 같은 걸 읽어주면서 그것을 암기하고 실생활에 완전히 적응하는 신앙교육을 끊임없이 합니다. 누가요? 이스라엘은 모계사입니다. 어머니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 전통의식에 보면 18세가 되면 성인식을 합니다. 유대인은 성인식을 할 때에 세 가지를 줍니다. 첫째는 토라를 줍니다. 우리에게 하면 성경을 주죠. 두 번째는 시계를 줍니다. 세 번째는 축하금을 줍니다. 이제 너가 성인이 되어서 너 스스로 결정하고 너 스스로 책임지고 살아라 그러면서 세 가지를 주는데 첫 번째는 토라. 이제는 너가 신을 만나서 갓을 만나서 신과 소통하면서 신의 자녀로 살아가고 하는 뜻입니다. 두 번째 시계를 주는 것은 시간의 소중함을 깨우쳐 주는 것이고요. 세 번째 축하금을 주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보통 한 5천만 원을 줍니다. 그렇게 많은 주는 이유는 돈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돈에 대해서. 돈을 어떻게 버는지,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가르치는 거예요. 돈에 대한 중요한 가치를 가는 겁니다. 탈무드에 보면은 가난은 50가지의 재앙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가난이라고 유대인들은 가르칩니다. 철저하게 돈에 대한 가치와 중요성을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돈을 벌게 하고 그 돈을 유용하게 잘 쓰게 만듭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기부하는 겁니다. 이제 대한민국도 기부 문화가 정착되었고 이 다문화 종합복지센터에도 많은 기부금이 들어온 줄 압니다만은 정말 대한민국이
선진 대한민국이 되려면은 기부 문화가 활성화돼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여기에 참여하고 계시는 많은 우리 다문화 후원자들은 정말 대한민국을 하나의 이 국격을 높이고 정신적 하나의 가치를 높여가는 일선에 계시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서 또 그것들이 다문화에 참 도움을 준다고 생각할 때에 일거양득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공부를 하면서 저한테 가장 큰 자각이 뭐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의 큰 자각은 철학으로 질문하고 신학으로 답하라는 얘기였습니다. 철학으로 질문하고 신학으로 답해라. 이 이야기 하나 속에 저는 만상을 깨닫는 것처럼 득도한 것처럼 기뻤습니다. 인생관에 대한 문제, 우주관에 대한 문제, 역사관에 대한 문제, 세계관에 대한 문제, 많은 이 세상에 존재한 것들에 대한 질문이 많았었는데 그 질문은 누구로부터? 신학으로부터 답을 얻으라는 거예요. 참, 이 말이 얼마나 크게 깨우쳐 주든지요. 그렇습니다. 이 세상 모든 존재한 것들은 누군가에 의해서 설계되고 창조되어진 그 창조주 앞에 물어보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어찌 보면은 세상은 너무 오만하고 교만하고 거만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신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의 예를 든다고 한다면은 이 우주를 보십시오. 이 우주는 이기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법과 에너지로 존재하고 있는데 이 이기를 본다고 한다면은 이 우주를 본다고 한다면은 이 우주의 크기가 얼마나 방대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방대합니까? 우리가 이 우주의 크기를 잴 때의 그 잣대가 뭐냐 하면은 빛의 속도입니다. 빛이 여러분 1초에 얼마나 간지 아십니까? 36만 킬로미터를 갑니다. 지구의 7바퀴 반을 돕니다. 똑딱하는 순간에 빛은 30만 킬로를 가는 거예요. 근데 우주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태양에서 지구까지 빛이 달려오는 속도가 8분 걸립니다. 8분. 근데 태양과 지구만 있는 겁니까? 이 수많은 전체 은하계가 있는데 이 은하계에 수천만 개의 별이 모여야 은하계가 되는 것이고 천억 개의 은하계가 모여야 뭐가 됩니까? 우주가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이 우주의 크기를 재는데 1광년이라고 그러거든요. 빛이 1년 동안 가는 거리가 1광년이에요. 근데 우주의 크기는 수십억 광년인 겁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죠. 자, 오직 이 우주 가운데 인간이 살 수 있는 곳은 딱 지구라고 하는 이 하나밖에 없어요. 이 지구는 태양에서 바라다 볼 때에 이 정도의 점으로 보입니다. 그래, 저 우주 바깥에서 일광년만 가서 본다고 한다면 존재 자체가 없는 겁니다. 티끌 많지도 않는 이 지구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둥바둥 싸우고 다투고 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이 과정 속에서 인간의 존재가 얼마나 교만해졌습니까? 마르크스는 신의 존재 자체를 부정했습니다. 찰스 다윈은 신의 창조 자체를 부정했습니다. 프로이드는 신의 참사랑 자체를 부정했습니다. 얼마나 오만에 거치냔 말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 자녀들에게 마지막 씹어줄 수 있는 것은 철학으로 질문하고 신학으로 답하라 했던 이 신의 존재에 대한 유무에 대한 문제. 그 정말 시인지 관계는 부자지 관계를 했듯이 내 부모로 여길 수 있는 내 돌아가신 어머니가 천상에서 나를 보호해주는 것처럼 저 천상에 더 큰 부모님이 계셔서 나를 도와주시고 삶의 지혜를 주시며 이끌어주시는 이 신을 가리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는 거예요. 그럴 때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신앙과 교육이라는 두 수레바퀴를 돌린 겁니다. 자전거를 타고 할 때 두 바퀴가 있는 것처럼 우리 지금 부모들은 교육만 얘기하고 학원만 보내고 있는데 이것이 아니라 두 바퀴가 같이 굴러가야 되는 겁니다. 이 신의 존재를 우리가 알고 거기에서 인생관과 가치관과 역사관과 세계관과 우주관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질문하고 답을 얻는다고 한다면 그 아이는 인생의 북극성과 인생의 나침판을 제대로 소유하고 가면서 부모가 죽더라도 부모가 없더라도 그 자식은 양심을 통해서 본성을 통해서 끊임없이 소통하며 간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 교육의 신앙과 교육의 열정인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정확히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천륜지 관계입니다. 때로는 자식의 고통이 부모의 한이 되고 부모의 한숨이 자식에겐 커다란 짐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부모는 자식을 양육하고 성장시키지만 자식은 부모를 완성시키는 겁니다. 자식 없이 부모는 완성할 수 없습니다. 희노애락의 모든 감성을 통해서 자식을 보면서 슬퍼하기도 하고 자식을 보면서 기뻐하기도 하지만 자식은 우리에게 걸림돌이 아니고 짐이 아니고 자식은 하늘이 주신 우리의 천상의 선물이요 보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 주기를 바라면서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